무고죄,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발달로 일명 허위 미투로 불리는 거짓 신고들이 속수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심각한 범죄인데, 몸, 마음, 사회관계, 셋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요즘 심리학계의 건강의 정의에 있어서 마음과 사회관계를 망치는 이런 무고는 일반적인 상해죄 이상으로 죄질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런 끔찍한 무고 사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룬 일본 영화가 2013년 재개봉하였죠. 그렇습니다. 소설을 비란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논문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무고 사건이라는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 관련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고죄의 형량이 가볍다고 외치고 있음에도 국회나 사법부는 이를 재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죠. 이런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대중들까지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가 저는 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인 구성, 무고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잘 표현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역할이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만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영화 그럼에도 난 하지 않았어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후로는 영화 그럼에도 난 하지 않았어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10명의 진범인을 놓친다고 하여도 한 명의 무고를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시작합니다. 화면은 도시를 전하는 전차를 비추는데, 이 전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누군가가 만지며 성추행 치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여성은 자신을 만지던 손을 붙잡아 범인이 붙잡혔고, 경찰은 히가이샤의 조세가 안타가 한인데 이때르다로 가오다케 미래 와가른다요 이라고 현행범으로 잡힌 범인을 신문하죠. 화면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와 그 범인으로 보인 남자의 시점으로 바뀌는데, 남성의 이름은 카네코 테페이로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면접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게 따졌으나 결국 테페이는 경찰서로 보내지죠. 이때 먼저 잡힌 치안 문제를 다룬 수사관 야마다가 범인의 손에서 피해자의 속옷과 같은 섬유가 검출되는지 확인한다고 하자 치안 문제를 일으킨 범인이 자수하는 장면을 비춥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설을 돌아다니는 야마다는 한 여학생이 다른 수사관의 면담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범인으로 지목된 테페이의 신문을 강압적으로 진행하죠. 이때 들어온 여성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피해당한 직후 테페이의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마다는 테페이가 인정하지 않는 범행을 멋대로 기록에 남기고 확실한 조사나 증거도 없이 테페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야마다는 테페이에게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자백 진술서에 사인하도록 강요하고 쇼지기니 전부 하나시대 약속에 받기 하라때 오와리니시오? 라고 테페이를 회유하며, 이에 테페이는 거짓 진술서에 사인과 지장을 찍게 되죠. 이후 성폭행범이 되어버린 테페이는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같은 유치장에 갇힌 남성은 유치장에 들어온 테페이에게 왜 들어왔는지 물어보는데, 테페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는 테페이에게 변호사를 부르기를 추천하죠. 이 남성의 말에 따르면 도반弁護士, 우리나라에서는 국선 변호사라고 불리는 무료로 변호사 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집받지 못했던 테페이는 늦게나마 이를 요청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던 테페이에게 구치소 환경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다음날 당범 변호사 하마다를 만나게 된 테페이는 자신이 기소된 범죄가 경범죄로 취급되는 메와그 보시 조례 위반, 중범죄로 취급되는 교세 와이시스 중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렇게 테페이는 체포된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테페이는 사건 당일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스기미가오카역에서 조호쿠센 급행열차에 탑승하였고, 키시카와역까지 갈 생각이었으나 중간에 이력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사시다이역에서 잠시 하차하여 가방 안에 이력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죠. 이력서가 가방에 없음을 확인한 테페이는 이를 가지러 간다면 면접에 늦었기에 면접을 포기하고 발차별 소리에 맞춰 급하게 열차에 탑승합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탑승한 테페이는 자신의 옷이 문에 낀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으로 잡아당겨보는 듯 옷을 빼려고 노력하였죠. 이때 갑자기 옆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노려보았고, 자신이 좁은 곳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서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해 사과를 한 뒤 테페이는 계속해서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자신을 문 쪽으로 밀어내려고 하여서 계속해서 불편하였음에도 왜인지 모를 불안감을 느껴서 급하게 옷을 빼려고 하였고, 옷을 빼낸 직후 야메테 쿠다사이 라는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인 여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뒤를 돌아봤다라는 데 의심을 품는데, 테페이는 옷을 빼려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원래 도착할 예정지였던 키시카와에 도착한 테페이의 손목을 갑자기 그 피해 입은 여학생이 붙잡고 치안으로 몰며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역 사무소로 간 테페이에게 처음에 옷을 빼내려고
움직인 자신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여성이 찾아와 この人はドアに挟まった服を抜こうとしただけで痴漢じゃないんです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용무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로 그녀를 내쫓아버렸고 증인을 무시하는 태도의 태페이는 그녀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여성은 키시카와 역을 나간 뒤였습니다. 변호사는 용무원이 그녀의 연락처나 대화 기록을 남겼냐고 묻지만 그런 기록은 남겨지지 않았고 태페이는 형사도 용무원도 자신의 증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죠. 신문 과정에서 형사는 태페이의 私の隣にずっと自分を押してたその太った男がいて라는 증언을 그저 거짓으로 치부하는 만행까지 벌이죠. 변호사는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피해자 증언이나 여러가지 사건을 파악하는데 최소 3개월은 유치장에서 생활해야 하며 대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1년은 소모될 것이고 이런 경범죄 치안 사건의 유죄 판결률은 99.9%였기에 재판으로 끌고 가도 이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마다는 변호사 입장에서 무죄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만 1년간의 법적 공방 이후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데에 더해 진짜 아무런 일도 안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저 인정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로 벌금을 내고 풀려날지 재판까지 끌고 갈지 태페이에게 선택을 부탁하죠. 태페이는 야떼나인데스요 라며 벌금으로 끝내자는 하마다의 회유를 거절하고 이에 하마다는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떠나갑니다. 그날 태페이는 잠도 못 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였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태페이는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죠. 그렇게 호송 차량으로 경찰서로 향한 태페이는 이제 키시카와 키우반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 미야모토 타케시는 태페이의 증언을 듣기 시작하죠. 화면은 태페이의 집에 찾아온 태페이의 어머니 카네코 토요코를 비추는데 이에 집주인은 태페이가 하루 동안 집을 비웠다고 말하며 토요코에게 열쇠를 건넵니다. 화면은 다시 태페이를 향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태페이의 증언을 미야모토는 들을 생각이 없었고 태페이를 몰아세우기만을 반복하죠. 그렇게 아무런 수확 없이 다음날 법원으로 향하여 조사를 받는데 여기서 무죄를 주장하며 약식 기소로 나갈 기회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페이는 법원에서도 와타시와 야떼나인데스요 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 10일간 구류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화를 부탁한 태페이는 자신의 친구 사이토 타츠오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10일간 구류된 사실을 알리는데 이에 태페이의 집에 찾아간 타츠오는 태페이의 어머니를 만나고 토요코는 태페이가 감옥에 있는 걸 믿지 못하고 사기라고 의심하는데 이때 태페이는 둘째 날의 신문을 진행하고 있었죠. 미야모토는 이미 태페이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듯 계속해서 인정하라고 회유하고 집에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는지와 같은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물어봅니다. 토요코는 타츠오와 함께 태페이에게 전해줄 물건을 감옥에 넣는데 간수는 이런 두 사람의 물건을 검열한 뒤 태페이를 범인으로 단정짓죠. 화면은 태페이의 집을 조사하는 조사관들로 옮겨가는데 집주인은 아이시카탄데스 야 난데 나노가 와카라나인데스가 가이샤모 이카즈니네 와 같은 무책임한 의심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시 화면은 면회를 온 타츠오와 토요코를 비추고 태페이는 의심하는 두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죠. 타츠오와 토요코는 면접을 추천한 선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 회사 선배의 소개로 찾아간 회사 법무팀의 변호사는 본인이 민사사건 전문이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하고 두 사람에게 츠구미 변호사무소의 전 판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아라카와 마사요시를 추천하여 두 사람은 츠구미 변호사 사무소로 찾아가게 되죠. 이에 의뢰를 받아들인 츠구미 사무소에서 스도오 리코를 태페이에게 보내 스도오는 태페이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합니다. 문제는 이미 태페이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려 있었고 이후 사무소로 돌아온 스도오는 자신은 이 사건에 맞지 않으며 자신은 증거가 없지만 태페이가 의심되기에 이를 거절하고 싶다고 아라카와에게 전하죠. 스도오는 요새의立場じゃないからわからないんです。大抵犯人が誰だか分かってます。無実が出たら痴漢事件が増えてしまいます。라며 태페이의 번호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만 이에 대해 아라카와는無国犯罪に対する法においての穴が多すぎる。태페이가犯人という確信がしたらいつでもやめていい。라고 스도오를 설득합니다. 화면은 강압적인 신문을 받는 태페이로 넘어오는데 야마다 형사는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태페이를 압박하죠. 압박이 통하지 않자 야마다의 동료는 태페이에게 偶然手が当たったんじゃないのか服の整理をしていたら当た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だろ라며 태페이를 회유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작성된 증언서에 대해 태페이는 꾸준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을 찾아온 아라카와가証言と一致しないところが一文字でもあればこの証書にはサインしてはいけません이라는 말을 전하며 기존에 틀렸음에도 사인을 해버린 증언서가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앞으로의 불법적인 증언서는 사인하지 않기로 다짐하죠. 아라카와는 경찰은 일부러 범인이 되도록 증언서를 작성하기에 회유책에 넘어간다면 증언서에는 경찰에게 유리하게 적히게 되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사건에 있던 날의 모든 것을 노트에 남기고 각 신문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상황을 기록하도록 부탁하죠. 아라카와는 태페이를 진심으로 믿어주며 本当にやってないんならやってないで言うべきです。無罪が得られたら拘留日1日につき1万円以上が出るためあまり心配せず続けて無罪であることを証明していきましょう라며 태페이를 다독이죠. 기존 하마다에게서 들은 99.9%라는 수치는 인정을 한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경우가 3%는 존재하였기에 이에 희망을 품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무죄를 받기 위한 조사에 나섭니다. 스도우는 영무원을 찾아가 증언을 하러 왔던 여성이 재방문하였는지 확인하지만 영무원은 이미 경찰에게 전달
전달하였고 기밀사항이라는 것을 이유로 도망갔고, 아라카와는 미야모토를 찾아가 구류 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목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하죠. 이후 테페이는 자신을 찾아온 수도우와 또다시 면회를 하며 상황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난데服をそんなに引っ張る必要があったのか라는 질문을 들었고, 하면은 미야모토에게 넘어가 미야모토 또한 테페이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답하지 못한 테페이를 보고 미야모토는 테페이를 기소하기로 결정하죠. 결국 기소가 되자 테페이는 자신을 찾아온 타츠오에게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데, 아무런 증거와 증언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자신이 유죄가 되는 것에 두려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타츠오는 인터넷으로 같은 사례가 없는지 검색을 하는데, 인터넷에서도 보크와 야떼 나이요 라고 적힌 글이 발견되거나, 거리에서 같은 혐의로 5개월간 구류되어 있던 남성이 가족과 함께 시위를 벌이는 듯 경찰 측에서 이런 문제가 몇 번이나 발생한 것이 확인되죠. 그날 저녁 토요코와 타츠오는 이런 무죄를 받는데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야떼 나이という証明はとても難しいんです。だからこそ目撃者を探さないといけません라는 조언을 듣고 변호사와 함께 목격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에 스도우와 함께 타츠오와 토요코는 키시카와역에 찾아가 목격자를 찾아 나서죠. 하면은 아라카와를 비추는데, 아라카와는 하마다에게 찾아가 테페이를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며, 만약 테페이가 무죄가 나온다면 처음 선임되었던 당번 변호사인 하마다가 테페이에게 거짓 증언으로 유죄를 받도록 유도하여 사법거리를 진행한 것이 되고 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도움을 줘야 한다고 그를 반쯤 협박합니다. 하면은 스도우를 비추는데, 스도우는 조사 자료에 실려있는 테페이의 방에서 발견된 치안 관련 성인 영상물을 테페이에게 보여주며, 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지만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다음날 드디어 법원에서 테페이의 재판이 시작되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재판장에 들어섭니다. 그렇게 제1회 공판이 개정되며 테페이는 검사로부터 경범죄인 매화크 보시 조례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죠. 테페이는 이에 범행을 부인하며 같은 전차를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합니다. 이후 증거 제출에 있어서 검찰은 테페이가 전차에 탑승한 후 여학생을 성추행하였으며 치안 행위 중 손목을 붙잡힌 것으로 기소하였고, 2차 공판에서 야마다 형사의 신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1차 공판은 마무리됩니다. 하면은 스그미 사무소를 찾아온 하마다와 사마사로 돌아온 스도우를 비추는데, 이들의 대화에서 여론은 무죄를 받으려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음과, 당시 상황을 기재한 기록서가 없기에 테페이의 영무원에 대한 증언과 찾아온 여성 목격자에 대한 기록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후 2차 공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는데, 이 중에는 테페이의 전 여자친구 도이도 참석해 있었죠. 검찰은 야마다가 기록한 재현사진 촬영 보고서를 증인 야마다 형사에게 보여주며, 이에 증언을 유도하거나 억지로 사진을 찍게 만든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습니다. 스도우는 마네킹의 신장이 피해자 여성의 신장과 일치하지 않고 당시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마네킹을 사용하여 재현한 부분과, 담당 형사인 야마다가 피해자의 신장을 모르는 상태라는 부분, 재현 당시에는 테페이의 왼손에 가방을 들게 하지 않았던 부분도 지적하였죠. 이후 아라카와는 야마다가 테페이에게 진행한 사법거래의 제시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야마다는 이를 부인하였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테페이의 손에 붙은 섬유를 피해자의 속옷 섬유와 대조하는 등의 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도서에 자세한 테페이의 증언이 기록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나 야마다는 이소가시키데 와스레테마시다 라는 진술을 하며 2차 공판은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테페이 측은 수사 과정이 면밀하지 못하였고, 현재 필수적으로 제출되었어야 할 영무원으로부터의 녹취 기록이나 수사 당시의 녹취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이 모든 자료를 상대편에서 끌어낼 작전이었음을 밝히죠. 테페이는 자신을 찾아온 타츠오에게 화를 내며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데, 타츠오는 모두가 테페이가 하지 않았음을 믿고 있다고 전합니다.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를 재판장에 불러 직접 증언을 듣는데, 피해자인 여중생은 무사시다이 역을 지나면서 뭔가動きがあって痴漢なのかな、後ろで電車の揺れとは少し違う動きで動く人がいて痴漢かなってとても怖かったんですが、スカートがめくれお尻が触られる感じがした。直接触る手を見ることはできず、上下左右で動く感じがしたので手で判断した。前に警察から手を握ったらいいと言われて、痴漢行為の最中、右のお尻から前で動こうとした犯人の手を掴もうとして、その時右手で手首の少し上を掴み、その時犯人の黒い袖の服を見た。この後手を逃してしまい、自分の後ろに行く手を見て、自分の後ろにいたテッペイを犯人だと思い、服の色が似ていてやめてくださいと言った라고 증언합니다. 이후 테페이의 사진을 중학생에게 보여준 검찰은 중학생으로부터 자신이 잡은 사람이 테페이임을 증언받고, 스도우에 같은 차량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현재 증언과 당시 조사에서 정면에 중년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 불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 뒤에 뚱뚱한 남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지만, 여중생은 이런 주변 인물들은 기억하지 못하였죠. 이후 여중생은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하산마때 누이테마시다 라는 테페이의 증언이 있었음과, 목격했던 여성이 다가와 그가 노안이 하사마레테와 있던 데스がそれにしては動きが変でした라고 말해주었음을 기억해내지만, 스도우는 당일 조사에서는 목격자 여성이彼の服が挟まってたからなんです라고만 증언한 것을
토대로 증언 불일치를 제시합니다. 아라카와는 이에 니타이로노 후크라는 부분을 들어 잠깐 손을 놓친 것을 해석할 수 있었고, 여동생은 토치우데 테오 노가시타케도 그色が同じだったからつかみました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또한 여중생은 형사로부터 実験をして左斜めの後ろの人は自分を触れないっていうことを確認できた라고 들었기에 바로 뒤쪽에 있었던 태페이를 범인이라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하죠. 변호사는 이 실험을 했다는 증거에 대한 제시와 목격자의 진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 목격자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대한 녹취 기록을 요청합니다. 그날 저녁 태페이는 드디어 피해자가 증언을 끝내기에 보석이 가능해졌고 2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아라카와는 변호사 측에서도 재현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경찰 측에 재현상의 오류를 지적하기로 결정하고 화면은 4차 공판으로 이어집니다. 다 5차 공판에서는 여중생을 도와주었던 목격자 남성과 영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목격자이자 여중생을 도와준 남성은 最初はなんか学生さんがいたのにも体を正面で吐いた被告人がドアの周辺で変な動きをしていたので怪しかった라고 증언하였죠. 이후 その時証言に来てくれた女性が来て痴漢なのかは分かりませんが怪しいという証言をして痴漢を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言っ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라는 증언을 제시하고, 영무원은 よく覚えていませんし服が挟まってたとかなんだとか言ってたような女性は犯人じゃないとは言ってません라는 증언과 함께 여성 목격자를 내보내고 태페이의 증언을 듣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아라카와는 담당 형사인 야마다 형사가 태페이를 범인으로 몰았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야마다를 증인으로 요청하지만 이는 거부됩니다. 4차 공판까지의 담당 판사인 오오모리는 確かな証拠が提示されれば犯人として認めます、無実な人を絶対に犯人にしてはいけない라는 말을 남기지만, 이 오오모리가 낸 판결들 중에 2심에서 기존 치안 사건에 대해 무죄를 내린 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5차 공판부터는 무로야마라는 새로운 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현 비디오를 찍는 태페이 측은 여중생이 느낀 뒤쪽에서 밀어내는 느낌은 태페이의 가방이었음과 여중생이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왼쪽 뒤에 있던 남성이 만지는 경우 태페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음도 확인하죠. 그렇게 6차 공판에서 드디어 태페이가 증언을 시작합니다. 태페이는 목격자 여성의 진술이 치카오 야떼 이나이 라는 정정을 하고, 옆에 자신을 밀던 남자가 전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몸을 밀었기에 수상했고 옷을 당기던 이유는 반대쪽 문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죠. 태페이는 자신의 재현 비디오를 찍을 때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떠올렸고, 중간에 무사시다이역에서 내린 부분이 평소와 달랐기에 당시 늦잠을 자고 이력서를 까먹는 등 정신이 없었고 어느 쪽 문이 열리는지도 당황한 상황에서 판단이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검사는 태페이의 방에 있던 치안에 관련된 성인물을 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벌이고, 판사는 자신이 받은 기록 중 태페이의 사인이 있던 첫 번째 허위 진술서를 통해 태페이를 몰아가고 태페이는 이에 분노를 표출하죠. 아라카와는 6차 공판 이후 이런 태페이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억울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스도우는 하마다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하마다를 찾아간 스도우는 당일 왜 사법과를 제시하였는지 묻는데, 접견 당일 하마다는 오후에 치안으로 징역 3년을 받은 한 사건을 담당하고 온 상태였죠. 이 판결에서 하마다는 재판관으로부터 히가이샤니 이때 아야마떼 코이 나라 식고위원이 시대야르 라는 말을 들었고, 이로 인해 유죄 무죄는 상관없고 그저 재판관의 기분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에 좌절한 하마다는 재판의 현실을 태페이에게 알려주고 무책임하게 무죄를 주장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법거래를 진행했던 것이죠. 이후 7차 공판은 변호사 측이 제출한 재현 영상을 공개하며 하마다를 증인으로 요청하지만 이는 거부당하고 맙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키시카와역에서 목격자 여성을 찾고 있는 토요코를 비추고, 드디어 목격자인 여성이 토요코의 이야기를 듣고 스무기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이치무라 미치코로 9차 공판에서 태페이에 대한 증언을 시작합니다. 이치무라는 사건 이후 뉴욕에 유학을 가 있었기에 증언이 늦어진 것이었으며, 태페이가 옷을 당기고 있었던 부분과 시칸코이와 나갔다 라고 영무원에게 증언하였음을 제시합니다. 이후 마지막 10차 공판에서 검사는 태페이에게 엄한 처벌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 측에서는 목격 증언에 대한 반려, 피고인의 입장을 듣지 않는 인권 침해, 부실한 경찰 주사를 이유로 피고인이 무고를 당했기에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마지막까지 태페이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5월 10일 판결을 기다리게 되죠. 이후 5월 10일 12차 공판에서 무로야마 판사는 변호사 측의 증거를 모두 부정하는 듯한 판결문과 검사 측의 증인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태페이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이때 태페이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은 억울한 경우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믿고 있었으나, 본인에게 내려진 판결을 통해 재판소는 그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지 진실을 밝혀내는 곳이 아님을 피력하고, 판사의 판결문이 끝나자마자 코오소시마스 라는 말을 남기며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현실적인 사건과 재판의 구성입니다. 여러분은 재판을 받아보시거나 재판에 방청을 가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출하는 모의 재판을 보는 것이 다였는데 이는 실제 재판과는 상당히 차이가 큰 편이죠. 크게 다른 점을 들자면 재판의 진행 과정, 공판의 횟수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재판은 생각보다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판장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출석시키고 이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듣고 이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통 공판을 마무리하죠. 짧게는 20에서 30분,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증거나 증인은 정말 많기에 모든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증인들의 스케줄을 맞춰놓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에 들어 추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 공판에서 활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새로운 증인을 들여올 때마다 다음 공판에서 이에 대한 증언과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였고 유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12차 공판까지 진행되기에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 진행 방식에 해당되죠. 영화 변호인의 경우 변호사 송우석은 학생 박진우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는데 이때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불리는 모든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간첩을 만들어낸 차동영 경감, 휴가 중이었던 윤중이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모두 재판장에 모였기에 단 두 번의 재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이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 다음 공판을 열거나 혹은 검사 측에서 범인이라는 추가 정황 혹은 증인을 들이밀며 양측에서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줬어야 합니다만 이런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은 존재하지 않고 이 영화처럼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데 단 두 번의 공판으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죠. 이를 보시고 아니 영화적 허용 모르냐 라고 하시거나 다 한 번에 할 수 있게 모아놓고 밀어붙이는 설정일 수 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라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편의주의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불리해진다면 어떻게든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혹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재판에서 어떻게든 승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을 필두로 승소율이라는 변호사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기에 또 단순히 형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유무죄를 다투는 규모가 큰 소송이기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물론 무죄가 불가능해 보여서 최대한 형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변호사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후로는 피해자 측에서 움직여야 할 일이지만 영화 변호인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싸움에서 피해자 가족 측의 움직임이나 등이 증거 확보와 같은 눈에 띄는 활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정상 변호사 측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인 박진우의 어머니나 주변 인물들이 힘을 합쳐 불원서적이라는 것을 삼아온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후반부에 재판에서 몰아치려는 편의주의적인 전개로밖에 보여지지 않죠.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도 이 영화는 정말 현실적인 처사를 보여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증언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검사 외전에서는 사람을 죽였다는 형사사건임에도 피고인이 검사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변재욱이 직접 자신에 대한 변호를 진행합니다. 이는 실제 재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피고인 측의 의견을 피력하는 입장이기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어떠한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질문에 대한 대답만 허용될 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나 변호는 질문과 관계없을 시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시점에서 이 영화는 정말 현실적인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나 증언에 대한 선서, 태페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나 태페이가 자신의 억울함에 피력하여도 물어야만 하는 일을 끊어내는 등 재판 진행에 있어서 실제 재판을 방불케 하는 현실적인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연출을 통해서 피고인인 태페이가 겪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증인들이 기억의 오류로 잘못된 증언을 한다고 하여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답답함을 연출하고 공판 때마다 변호사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대부분이 기각되는 것과 같이 이런 현실성을 무기로 무고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태페이를 몰아세우며 현실적인 재판을 기반으로 이야기의 전개를 탁월하게 하였죠. 이런 스트레스는 태페이 측 모든 인원들이 겪고 있었고 마지막에 형이 확정되며 분노하는 친구나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니는 열심히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는 노력까지 하였기에 이가 자기적이게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았어는 모든 재판 과정과 공판 횟수에 있어서 다른 영화들과 달리 영화적 연출을 모두 걷어내고 실제 재판 과정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무죄임에도 기소당한 피고인 태페이의 억울함과 그 주변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실제 사건에서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을 잘 살려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그럼에도 난 하지 않았어의 두 번째 장점이 바로 무고 사건에 대한 메시지로 앞에서 말한 현실적인 재판 과정은 어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노출하는데 영화 처음에 시작하면 변호사 아라카와의 말과 판사 오오모리의 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법정에서 발생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각인시키죠. 저는 이를 통해 부실한 수사 과정, 유죄를 몰고 가려는 사법부뿐만이 아닌 수많은 범죄자 처벌을 외치는 대중
이중도 비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2006년 4월 18일에 발생한 모이 이가크 다이가크 교조 치칸 엔사이 지켄이 기반인데, 피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고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진행하여 2년 만에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나구라 마사히로 교수는 영화의 테페이와 마찬가지로 2006년 4월 18일 아침 전철에서 치안으로 몰려 한순간 강제외설죄로 체포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류된 그는 8개월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말았고, 이로 인해 나구라 교수는 대학에서 퇴출당하게 되죠. 이후로는 일본 특유의 연좌제 의식으로 인해 가족들로 비난받는 생활을 보냈는데, 결국 항고까지 진행한 끝에 3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2009년 4월 14일 약 3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유로 일본은 크게 변화한 것이 증거주의의 강화로, 기존이 입증이 어려웠던 성폭력,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훨씬 늘어났고,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범인을 못 잡은 피해자의 억울함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 처벌했던 기존까지의 성범죄 관련해서 진행형 관행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은 무고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지 못한 상황인데, 2010년대 후반부터 일었던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의 붐으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이 성범죄 관련 무고를 당하게 되었고, 기존에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건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무고죄에 대한 경계가 부족하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나, 우리나라는 이것들을 통해 전혀 발전하지 못했는지 작년에만 해도 화성경찰서에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고 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받을 뻔한 사건이 존재하였죠. 이 화성경찰서 부실수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가족들의 노력과 부실수사에 대한 증거를 미리 받아둔 피해자 남성의 녹음 파일이 남성을 무죄로 만드는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는데, 이런 증거주의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당연하게도 남성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이고, 또 하나의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전락하여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는 흔히 범죄자들을 향해서 무기징역을 때려라! 사형시켜라! 형량이 너무 낮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 것이 그저 분노를 표출하고만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들으시고 네 가족이 당한다고 생각해봐라, 범죄자들은 네 옆집에 살아도 괜찮다는 거냐? 라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유는 두 가지로 대부분 일반인들이 감옥에 대한 현실을 모르는 것과 증거주의를 무시한다는 부분이죠. 감옥에 대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제 첫 영상이었던 베테랑2에서 이후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감옥은 두 가지 기능을 주로 행하는데, 하나는 교화, 또 하나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저는 실제로 도시아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출소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보았고, 실제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중 80%는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20%의 범죄자들의 반복된 범행을 막기 위해 갱생 가능한 80%의 인물들이 그저 감옥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로 생산적이지 못하죠. 저는 이런 교화되는 범죄자들은 중2병이 늦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올바른 도덕관이 심어져야 하지만, 이 잘못을 하는 시기가 늦은 사람이 전과 일범에 교화된 전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이런 속사정을 모르기에 범죄자에 대해 징역을 세게 때려라! 솜방망이 쳐버리다! 라고 분노만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절대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출소자에 대한 인식과 교도소의 수를 생각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소자가 활동하기 정말 어려운 곳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 줄이 있다면 취직이 어렵고, 취직이 안 되면 배상금을 내지 못하기에 차라리 감옥에서의 생활이 편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과가 있다는 말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경계치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쉬워지죠. 두 번째로 교도소의 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정원보다 1만 명 이상을 초과 수용할 정도로 교도소의 수가 모자란데, 이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부족하면 더 지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싱크홀 지도도 공개 안 한 나라에서 집 주변에 교도소가 생긴다고 하면 반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징역을 오래 살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카문 그 격리를 하는데 드는 세금은 네가 다 낼래? 교도소가 부족한데 카문 네 집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어도 되나?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당당하게 그래!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주의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흔히 범죄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뉴스에 등장하는 큰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그 물적 증거가 명확할 정도로 범죄가 계획적인 경우가 많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나 사기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물적인 증거가 없기에 형량이 낮아지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사기로 피해자에게서 5천만 원을 뜯어간 사기꾼이 있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 이를 통해 사기꾼에게 간접적으로 살해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피해자의 심신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겠으나, 로프를 가져다 줬다 라던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옥상 가서 뛰어내려라 와 같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자살을 종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입증할 물적인 증거가 없기에
사기에 대해서만 재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생기기에 이 영화의 태페이처럼 무고 사건에 있어서의 증거주의가 발현되지 않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는 주장과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강간 관련 야동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정황 증거로 억울하게 잡히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를 당하고 그 가해자를 못 잡는 것보다 어느 날 경찰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를 체포하고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며 손방망이 처벌보다 훨씬 더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인터넷 여론이나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나 사법부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비판하고자 했던 부분은 부실 수사를 통해 범인을 만들어내는 경찰, 유죄로 사람을 몰아가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증거주의를 무시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바라는 우매한 대중들이라고도 보이기에,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무고죄에 대한 경계가 크신 만큼 증거주의에 대한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 그럼에도 난 하지 않았어는 단순히 부실 수사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구사하는 법원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범죄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진행한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유일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 여자친구 도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판과 스토리의 구성에 있어서 어머니 토요코, 친구 타츠오, 변호사 하마다, 또 아라카와, 형사 야마다, 판사 오오모리 무로양, 검사 미야모토, 깜방 동료, 도움을 주는 다른 무고 피해자까지 태페이의 전 여자친구 도이를 제외하고는 스토리에 있어서 모두 필수적인 역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마다는 사법거래를 제한하는 입장, 스도우는 처음에는 태페이를 의심하고 이후 믿어주는 입장, 아라카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태페이를 믿어주는 입장으로 필수적이고, 이에 더해 판사 오오보리 또한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태페이를 믿어주는 쪽의 판사로 등장하며, 이러한 증거주의를 거부하는 인물로서 형사 야마다를 시작으로 검사 미야모토와 오오모리를 대신해 들어온 판사 무로야마가 등장하죠. 도연인 깜빵 동료의 경우 태페이에게 현실적인 구치소 생활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다른 무고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피해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안내하는 역할이기에 현실적인 영화의 구성에 있어서 태페이의 입장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 도이의 경우 원 사건의 피해자가 결혼한 유부남이었기에 스토리의 재구성을 통해 등장한 인물인데,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아님에 더해 태페이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토요코와 타츠오 두 사람과는 달리 목격자를 같이 찾으려 할 정도로 도움을 주지 않았기에 태페이의 아군은 맞지만 그 활약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중간한 행보를 보여주죠. 재현 비디오를 촬영할 때 정확한 재현을 위해서 태페이에게 치안을 당하는 여성 역할을 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활약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재현 비디오에 엉덩이를 만져주는 여성 역할은 피해자와 동일한 신장인 어떤 여성이든 가능하기에, 담당 변호사 스도우가 태페이가 범인이 아님을 믿게 되는 시기에 맞물려 이런 태페이를 완전히 믿는 쪽으로 돌아서서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이가 너무 자기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배제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 모인 재현 배우들은 똑같은 무고 사건을 겪은 피해자가 모은 것이고, 정확한 재현을 위해서 엉덩이를 만져지는 것 정도는 허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였기에 아무나 같은 신장의 여성이 맡아도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전 여자친구라는 포지션에서 영화 초반에 두 가지를 예상하였는데, 이거 전 여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졌다는 설정으로 검사 측에서 음란물처럼 태페이를 불리하게 할 증인으로 쓰겠네 라고 예상하였고, 도이가 태페이 편에 서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그럼 얘도 스도우처럼 태페이가 했다고 믿고 있는 여자 역할이고 스도우랑 같이 나중에 태페이를 믿게 된 역할이네 라고도 생각하였죠. 실제로 전 여자친구라는 입장은 이미 헤어진 커플임을 의미하고, 보통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나 균열이 발생하여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치안 관련 음란물을 들이민다는 어처구니 없는 증거 제시에 더불어元彼女の方と別れで女性に対する敵対感が生まれた可能性があります。だから偶発的に八つ当たりとしてお尻を触ったのではないですか라고 다른 전략을 구사할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싸우고 헤어졌다는 상황을 전제로 둔다면 아군이라고 하여도 喧嘩して別れた元彼が痴漢をして警察に捕まった라는 사실을 듣고 やっぱりそうだと思った라며 태페이를 몰아가는 역할을 하기에 너무 좋기에, 처음에는 이런 태페이가 진짜 지하철에서 치안행위를 했다고 믿다가 이후 증거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재현 비디오 촬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페이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치안당하는 역을 자초하고 되키나이, 私が誤解してたかもしれない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을 처음에 태페이를 믿지 않는 자신과 동등한 입장이었던 스도우와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태페이의 무죄를 응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훨씬 서사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예상이 빗나가며 도이는 태페이의 아군으로 등장하는데, 이 또한 私と付き合ったテッペイはそんな人じゃなかった、性格的に合っていなかったから別れたんだけど痴漢行為などしたはずがない라고 굳게 믿는 훌륭한 아군 포지션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였습니다. 만약에 도이가 토요코와 타츠오와 함께 목격자를 찾으러 다니거나 중간에 수감되어 있는 태페이를 찾아가서 민나 오마에가 야떼나이 때 신지테루요 라고 전화로 간 타츠오를 대신하여 도이가 이를 전하는 등
이 전 여자친구라는 입장을 살릴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만 어째서인지 도희는 어중간한 입장만을 보여주며 아쉬운 역할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았어에서는 전 여자친구 도희의 역할이 애매하게 지정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도희는 태페이의 적, 아군, 중립에서 아군으로 돌아서는 입장까지 충분히 이야기 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역할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저 재현 비디오를 도와주는 태페이의 어중간한 아군이라는 서사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려 참으로 아쉽게 느껴지죠. 정리하자면 영화 그럼에도 난 하지 않았어는 피해자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른 영화들과 달리 법정과 재판 과정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고 단순히 부실 수사나 무고에 대한 억울함만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대중들에게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재 대한민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역할이 영화 구성에 있어서 애매하게 등장하고 만 것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으나 이를 단점으로 본다고 하여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로 보이기에 제가 이런 그럼에도 난 하지 않았어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4.5개입니다. 감사합니다.